네, 안녕하세요. 천안 성정중학교 3학년 친구들. 네, 오늘은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3단원은 총 2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담화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두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길잡이 펴보면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단원 1단원에서는 담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담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한다. 이런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를 하면서 의미가 공유가 된다라는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역할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여러분들 티키타카라는 말 쓰죠. 왔다 갔다 화자와 청자가 바뀌면서 의미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의 단순한 일방향적인 전달이 아니라 공유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쌍방향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오 그렇지 맞아와 같은 맞장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웃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친구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겠지요. 자, 여기 말이나 글 밑에다가 쓸게요. 의사소통의 수단,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말이나 글. 우리가 분명 말과 글을 하루라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봐볼게요. 우리는 날마다 주변 사람들과 말이나 글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말과 글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라고 써주세요. 말과 글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라고 써줄게요.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쓸게요. 여기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 여러분들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때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담화가 무엇인지, 담화의 개념, 이걸 1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어야 하는지, 이거는 2번, 2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자, 2단원에서는 먼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공부합니다. 소단원 1단원.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살펴보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요 두 가지가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여기다가 밑줄 끌게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본다. 1단원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감하며 대화한다. 이 부분이 2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1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화하면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대화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담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떤 특성을 지녀야지만 담화라고 볼 수 있는가 두 가지 특성을 배울 거예요. 자, 소단원 열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 노란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내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반화에서 내려요는 과연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한번 써볼게요.
어떤 뜻으로 썼을까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다들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행에게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성정중학교에 다 왔어요. 내려야 돼요. 라고 의미를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상황에선 또 다르게 쓰이죠. 첫 번째, 어떻게 쓰였냐면 왠지 기사님께 문이 닫혔을 때 기사님께 문을 열어달라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사님께 문이 닫히고 있어.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저 내려야 돼요. 문 열어주세요. 라는 뜻으로 내려요 라는 말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약간 내려야 하니까 내릴 때 비켜달라는 뜻, 사람들한테 비켜달라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여기 봤을 때 왠지 이 아이의 눈이 안 보이지만 이 아이의 눈이 아래로 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랑 대화를 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뭔가 로맨스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저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첫눈에 반한 사람한테 첫눈에 반한 사람에게 함께 내리자는 뜻이에요. 그쵸? 이번 정류장에 내려요. 같이 내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승객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선생님은 다른 승객이 만약에 천안 성정중까지 이 버스가 가나요? 제가 길을 잘 모르는데 했더니 이 아이가 그 승객한테 길을 알려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뜻. 그래서 여기서 아저씨 내려야 돼요. 여기서요 내려야 돼요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내려요 라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담화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쵸? 같은 발화 내용이어도 같은 발화여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같은 발화여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8시 30분에 아침 조회를 하는데 8시 35분에 막 여유롭게 오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한테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학생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선생님 8시 35분인데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발화 의도는 혼내려는 의도잖아요. 그쵸? 너 지금 지각을 했잖니? 너 지금 제정신이니? 라고 혼내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발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자, 지금 몇 시니라는 그 문장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혼내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험 기간이라서 시계를 똑바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에게 학생아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지금 11시 반입니다. 라고 하면 고마워 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을 확인할 때 그쵸? 같은 지금 몇 시니라는 문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발화 의도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어도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담화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1번 개념이라고 쓸게요. 우리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이나 글로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습니다. 네. 다음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했어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처럼 밑줄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낸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여기다가 발화의 개념이라고 쓰겠습니다. 발화의 개념.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 생각이 내 목소리, 내 성대를 타고 음성 언어로 나타나야만 발화해요. 예를 들어 문자 언어,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거나 패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음성 언어가 아니죠. 그래서 발화로 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발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위 만화에서 동생이 한 말과 누나가 한 말은 각각 발화입니다. 자, 발화 여기서 몇 개일까요? 발화? 1개, 2개, 3개, 4개, 그치? 발화는 4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합니다. 자, 발화와 담화는 조금 달라요. 발화가 여러 개 모이면 발화가 여러 개 모여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화자, 청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발화가 여러 개 모이면 담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화보다는 담화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담화의 개념이라고 쓸게요. 담화의 개념. 동생과 누나가 나눈 대화 전체를 담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발화는 4개고요. 이 전체가 바로 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화는 1개죠. 그러면 자,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전달하려는 내용,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 4가지가요, 여러분들 담화의 구성 요소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담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화자, 청자, 내용, 맥락, 화, 청, 내, 맥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화자는 청자가 되기도 하고요. 청자는 화자가 되기도 해요. 자, 화자와 청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내가 한번 말했다가 내가 듣는 사람이 됐다가 말했다가 듣는 사람이 됐다가 그렇죠. 혼자만 말하지는 않죠. 대화에서. 그래서 담화에서 화자, 청자는 수시로 변한다. 청자는 수시로 변함. 이렇게 쓸게요. 담화에서 화자, 청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 알겠어요. 반드시 담화에는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청자는 듣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빛만으로는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반드시 음성 언어로 나타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맥락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맥락이 꼭 필요할까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말한 상황이에요. 상황 맥락도 있고요. 사회문화적 맥락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맥락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몇 시니 요게 상황에 따라 다르듯이 같은 담화여도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맥락도 반드시 담화의 구성 요소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담화의 구성 요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한번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화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 통일성, 2번 응집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통일성은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응집성은 형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볼게요. 신비와 유나의 말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운 것은 누구의 말인가요? 볼게요. 첫 번째, 신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비의 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장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비의 말은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공기가 상쾌하다, 과일 껍질째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물 마셔라. 지금 주제가 모두 4개예요. 하나의 주제로 모여있지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말한 친구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죠. 자, 유나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밑줄 긋겠습니다. 밑줄 긋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중심 문장 먼저 찾아볼까요? 그렇죠. 유나의 말에는 중심 문장이 딱 여기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충분한 수면과 관련한 문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이자 중심 문장이에요.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라는 것이 주제이자 중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신비와 유나의 말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쉬운 친구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유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나의 말은 하나의 주제와 나머지 내용이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신비는 모든 발화의 문장이 각각 주제가 달라요. 그렇죠? 각각 서로 관련 없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비는 문장, 발화의 통일성이 없다. 담화의 통일성이 없다. 유나는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 측면에서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뭔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신비의 말에는요, 여러분 1번 각 발화의 의미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발화가 하나, 둘, 셋, 4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담화는 1개지만 각 발화의 의미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쵸? 그렇지만 발화 내용이 관련이 없어서 서로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주제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통일성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유나는 분석해보면 지금 발화가 1개, 2개, 3개예요. 그쵸? 세 발화의 내용이 모두 수면과 건강과 관련이 있죠. 모두 첫 번째 문장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있어서 주제 파악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통일성을 갖추어야만 담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줘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주제랑 상관없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통일성을 해친 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을 써볼게요. 유나가 더 알아듣기 쉽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유나의 말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쓸게요. 유나의 말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성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죠? 하나의 주제로 담화의 내용이 그러니까 한 담화에는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에서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빼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한 담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넘어가서 그러면요 선생님, 응집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응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응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 응집되어 있다, 모여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형식과 관련된 측면인데 한번 봐볼게요. 자, 가와나 가운데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쪽은 어느 쪽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는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가를 딱 읽었을 때 선생님 잘 읽히는데요? 주제가 뭔지도 알겠어요. 운동을 적당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통일성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한번 읽어보면 달라져요.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가와 나 중에 뭔가 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 쪽은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나예요, 나. 왜냐하면 가보다 나는요, 일단은 4줄에서 3줄로 줄어드는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쵸? 내용상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응집은 모여있다고 했죠? 지금 문장과 문장이 서로 끈끈하게 어떠한 고리들을 통해서 엮여 있어요. 그래서 3줄로 압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리를 잠깐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아보았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지시표현, 접속표현 맞춰볼게요. 자, 나에는요, 총 4가지의 고리를 통해서 가보다 좀 더 긴밀하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디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이 부분에 1번이라고 별표를 칠게요. 두 번째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2번이라고 별표를 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또한이라는 것에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마지막 이 점을 기억하고 4번이라고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수정할게요. 죄송해요. 3번, 4번이 아니라 또한에는요 2번이라고 치고요. 이 점에는 1번이라고 칠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1번, 2번으로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라고 써있는 친구들은요 모두 다 지시표현이에요. 지시표현. 자, 2번이라고 써있는 친구들은요 접속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지시표현은요 뭐냐면 앞 내용을 지시하거나 앞에 나온 거를 한 번 더 적어주기 싫잖아. 예를 들어 너무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써주면 앞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해줌을 통해서 앞 내용과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봐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랑 밑에 또 있어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같은 내용을요. 2번씩 쓰면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고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점을 기억하고 라는 앞 내용을 지시하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간추려 주었습니다. 문장을 연결하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지시 표현은 무언가 앞 내용을 지시할 때 그것을 의미하고요.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을 어떤 의미 관계로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 1번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1번의 역할은 바로 앞 문장, 앞 내용을 지시해요. 지시해서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이 의미하는 건 바로 운동은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접속 표현이 나오면 앞뒤 문장이 항상 어떤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은요. 앞뒤 문장을 이어줄 때 앞뒤 문장이 반대되게 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이거는 접속 표현이에요. 하지만과 마찬가지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떤 의미로 연결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뒷문장이 앞문장에 첨가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뒷문장이 앞문장에 첨가되는 내용.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진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쵸?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거에 대한 뭔가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또한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자, 이 점 할 때 이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죠.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앞에 내용 다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점은 할 때 그 이는요 지시 표현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을 지시하고요.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라는 아주 단순한 말로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 긴밀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이 있는데, 자, 지시표현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앞에 나온 내용을 지시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 그, 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주로 이, 그, 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시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접속표현은 앞뒤 문장 내용을 의미관계로 연결할 때 접속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욱이 또한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데 한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나는 그가 들어가 있는데 지시표현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앞뒤에는 항상 어떤 문장이 나오고 이 그가 앞에 나온 내용을 지시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이 여러분들 통일성이 아니라 응집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응집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가와 나중에 긴밀하게 연결된 쪽은 나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시랑 접속 표현이 사용되어서, 그래서 문장 긴밀하게 연결이 된 거죠. 자, 3번 1과 2의 활동을 통해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여기다 써볼게요. 내용상의 무슨성, 형식상의 무슨성을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내용상의 통일성, 형식상의 응집성이겠죠?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하고, 이거는 주제, 내용과 관련되니까 통일성, 그 다음에 형식상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거는 바로 응집성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밑줄 그으면서 보면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성은요,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내용 측면이에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응집성을 높이려면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을 사용하면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문장과 문장을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어떤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시표현과 접속표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담화의 맥락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